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정책이 인재라며 경제 라인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과 정책 운영이 충분치 않았다며 고용 상황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오는 22일 늦은 밤 제주를 통과해서 23일 새벽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이 내다봤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강한 중형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호남과 중부 내륙, 강원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에 오늘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65년 넘는 세월 끝에 다시 만난 이산가족들은 지금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새로 편성된 도로 및 철도 예산, 이른바 쪽지 예산 114건을 JTBC가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19건이었습니다. 예산을 따냈다고 홍보하고 결국 돈을 집행하지 못한 국회의원과 그들의 사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현직 판사가 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 내용 등을 뒷조사해서 대법원에 이메일로 보고하는 등 마치 정보원처럼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헌재의 회의뿐 아니라 고위 관계자에 대한 풍문까지 보고했습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맞지 않고 김지은 씨 측 진술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기 석대에 담겨있던 1년치 통화 내역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통화 내역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추적하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입니다. 유럽을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하자 세관 직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휴가철 밀반입 물품 숨바꼭질,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모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 민간 분야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엇박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이성대 기자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결과가 충분치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라인, 경제정책 라인 모두 성과를 내놔야 한다며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자,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엇박자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하성 실장을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김 부총리는 실용을 얘기하는 거라서 두 사람 간의 엇박자라고 보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의 기류를 취재를 해보면 알려진 것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니고 또 두 사람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도 크지 않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 간의 발언 차이들이 언론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또 계속해서 갈등설이 나오는 것도 분명한 만큼 문 대통령이 팀워크를 언급한 건 앞으로 두 사람 간의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 잠시 후에 다른 리포트 통해서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김 부총리는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장 실장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같은 맥락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잖아요. 일단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거고, 자, 김동연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거라서 결국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김의겸 대변인도 두 사람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정책이나 기조의 큰 틀에서는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성과를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성과를 내놓으라는 주문도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기한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자, 어제 장하성 실장이 올해 연말쯤 되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청와대 안에서도 최저임금이나 어떤 정책적인 그 정책들이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경제팀 모두 올해 연말까지 조건부 재신임을 받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연말이라고 해봤자 지금 한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연말까지 고용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제팀은 교체는 물론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기조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바꾸진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 같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 나가겠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정책적인 실현 과정은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만 너무 부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혁신성장 기조에도 더 방점을 찍겠다. 이런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바로는 이런 해명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 쇼크에 대해서도 서로 진단이 다르다 보니까 처방도 달리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에선 재정 확대 외에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봄부터 계속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불협화음만 노출시켰습니다. 엇박자의 시작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총량으로 보아도 그러고 제조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고용 쇼크에 대한 진단도 엇갈립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단합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전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처방도 다릅니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확신한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기 처방을 넘어선 대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경제팀 내 소통과 교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고용 쇼크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라인 전면 교체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임소라 기자입니다. 만국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폐기하라! 앞으로의 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유한국당의 연찬회.
소득주도 성장 관련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며 관련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제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며 책임론을 앞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잘못, 이 인재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공동전선까지 형성한 모습입니다.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 일자리 대참사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아니한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재정 투입 확대라는 신물난 레코드만 제방하고 나가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 장하성 실장을 불러 문제를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 문제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연계할 움직임도 엿보입니다. 민주당은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JTBC 임소라입니다. 어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재정 확대, 즉 나라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20조 원에 이어서 내년에는 22조 원가량을 일자리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의 실태를 살펴봤더니 그나마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청년 900명에게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90명에게 14억 원 가량만 집행됐습니다. 3분의 1도 못 쓴 겁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탓입니다. 젊은 직원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봉급을 올려주고 지원을 한다 그러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현재 집행률이 36%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의 독려에 신청률은 97%에 달했지만 정작 심사와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입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보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또 한 10일, 20일 금방 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또 워낙 지금 들어온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결산 보고서에서 일자리 사업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북상 중인 19호 태풍 쏠릭의 예상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모레인 22일에 제주에 이어서 목요일인 23일에 남해안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은 위력이 강해질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르고 시간당 50mm가 넘는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19호 태풍 쏠릭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쏠릭은 22일 밤 제주도를 거쳐 다음 날 새벽 남해안에 상륙한 뒤 중부지방을 관통해 23일 밤 한반도를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도 나왔습니다. 쏠릭은 22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오후엔 남해안 지방도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시간당 50mm, 하루 강수량 400mm가 넘는 강한 비와 함께 순간적으로 초속 40m의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22일 밤 남부지방과 23일 새벽 충청도도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23일 오전엔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도까지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30에서 최고 2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륙에 상륙한 이후에는 한반도 상공에 고온다습한 공기와 만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30m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금의 예상 경로가 좀 더 서쪽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한반도는 여전히 태풍의 동쪽, 즉 위험 반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번 태풍은 여러 가지로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기상청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설명을 했는데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이죠. 한반도에 강한 중형 태풍이 직접 상륙할 것이란 사실, 이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회부 윤영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청이 오늘 오후에 발표한 예상 경로를 보면 경로가 계속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발생한 이후에 기상청이 내놓은 예상 경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당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전망됐는데 어제 오전에는 여수 쪽으로, 또 오늘은 제주를 관통해 목포에 상륙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이대로라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수도권으로 상륙하는 걸로 경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8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이 맨 왼쪽 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를 통해서 충청도를 거쳐서 강원도 쪽으로, 속초 쪽으로 나가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더 서해안 쪽으로 더 틀어져서 수도권으로 바로 직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하면 할수록 조금씩 서쪽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른과 아이가 부딪혔을 때 몸무게가 더 덜 나가는 아이가 더 많이 튕겨져 나가죠. 고기압과 태풍도 이런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고기압이 어른입니까, 여기서? 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어른을 고기압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오른 것도, 또 태풍 경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의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경로만 놓고 보면 한미일 모두 비슷한데 이번에는 속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목포 상륙 시점이 미국은 22일 오후, 내일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23일 새벽으로 우리나라가 10시간가량 느립니다. 일본은 또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를 지나지 않고 서해안으로 이동해서 수도권으로 바로 상륙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 태풍이 강도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오늘 천리안 유성이 촬영한 태풍의 영상입니다. 구름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고 가운데 보시면 태풍의 눈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올여름 우리나라에 접근한 태풍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이 사진만 봐도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더 강해져서 중심부엔 초속 43m의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비로 바로 맞으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호흡이 힘들어서 보행 자체가 어렵고 가로수가 부러지는가 하면 자동차 와이퍼 작동도 안 되는 정도의 색입니다. 예. 2012년 볼라벤 같은 대형 태풍이 초속 50m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초속 20에서 30m대로 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초속 40m 정도까지 예측되지만 올라서면 조금 바람은 약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주 해안에 직접 때릴 때는 40m 정도로 세력을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통상 이제 한반도 근처로 오면 세력이 약해지는데 쏠릭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수온이 높으면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위도로 넘어오면 수온이 낮아지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쏠릭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예. 한반도 주변 바닷물 온도도 30도 안팎으로 높고 또 태풍의 발달을 가로막는 상층부의 고기압도 없는 상태라서 강한 세력을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걱정이군요. 근데 이 쏠릭 말고 또 다른 태풍이 하루 상관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지금 일본 오사카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쏠릭이 지난 16일, 시마론은 이틀 뒤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마론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쏠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두 태풍의 거리가 대략 1000에서 1200km 정도로 가까워지면 서로 간섭 혈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일본학자 이름을 따서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저 거리가 같은 날짜의 태풍의 위치상의 거리를 얘기합니까? 830km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지금 예측대로라면 오는 23일 직선거리로 1000km 안, 그러니까 약 830km 정도 재보니까 나왔는데요. 예. 두 태풍이 유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태풍이 정말 예측 불허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예. 비슷한 사례가 2012년 발생했습니다. 태풍 덴빈이 하루 먼저 발생해서 북상을 하다가 세력이 강한 볼라벤과 가까워지면서 경로가 이처럼 흐트러졌습니다. 예. 이래서 결국 볼라벤이 한반도에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 한 태풍이 다른 걸 흡수하면서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솔릭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뒤에도 경계를 늦추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요거 전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뽑아 주세요. 두 태풍의 경로를 얘기했던 전 그림 있죠? 그걸 좀 아니 요 전에 이게 같은 날짜에 830km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23일 예상치를 예측해 두고 거리를 한번 재본 겁니다. 그러면 이 태풍이 지금 시마론에 여기에 왔을 때 네. 우리나라에 왔던 솔릭은 요 정도 나가게 됩니까? 뭐 예상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로에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1000km 정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물론 거리가 가깝다고 무조건 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태풍의 경로가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나쁜 상황은 저렇게 해서 두 태풍이 가까워져서 경로에 이변 현상이 생겨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다음에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2002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 중 하나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솔릭의 경로와 강도가 루사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당시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효정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31일 오후 전남 고흥에 상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원도 속초를 통해 빠져나가기까지 만 하루 동안 한반도 전체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무려 213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도 했으며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솔릭도 루사와 비슷한 길을 밟아 전남 목포로 상륙해 강원도 속초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이 960헥토파스칼에 초속 39m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솔릭의 규모도 상륙 당시 루사와 닮았습니다. 루사의 경우 하루 동안 최고 8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계곡은 물론이고 지하주차장이나 강변주차장, 산책로 모두 물이 급격히 차올라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강한 바람에 날아간 시설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태풍 상륙 시점에 만조가 겹치면 태풍이 해수면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2012년 서해안을 따라 올라온 태풍 볼라벤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지대 해안가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미 폭염으로 3,00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한 농촌에서도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자료는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서 내용들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구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끌어왔다면서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배정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JTBC가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리한 결산 보고서를 입수해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의 도로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홍보했던 한 의원의 경우에 실제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50%도 안 되는 사업이 5개나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의 의정 보고서입니다. 챙기고 또 챙겼다. 하지만 확보했다는 60억 원의 도로 사업비는 작년에 한 푼도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언급된 지역구 챙기기 비판 기사까지 첨부해서 홍보를 했죠.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단 1원도 쓰이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생기거나 늘어난 지역 예산, 이런 쪽지 예산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땄다고 거창하게 홍보를 해놓고 실제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 역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별내와 서울 암사를 잇는 별내선 사업입니다. 일부 구간의 착공이 늦어지는 등 사업 속도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별내선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서 2월 된 예산이 890억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으로 정부에서 658억 원, 국회에서 47억 원을 증액해 모두 7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1년 동안 쓰인 예산은 527억 원에 불과합니다. 1,067억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집행률은 33%에 불과합니다. 별내선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예산 확보를 홍보했던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안이 확정되자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사업비 163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사업도 국회가 10억 원씩 늘려 각각 47억 원, 3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이 세 개 사업에 실제 집행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후속행정 절차인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비가 이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엔 도로 사업입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이었던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기재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면서까지 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두 곳의 도로 사업비로 각각 28억 원, 55억 원을 따냈다는 건데 정부 안에 없던 예산이었습니다. 소위 민원성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난안에 쓰인 돈은 각각 3억 6천만 원과 8억 9천만 원, 실 집행률로 따지면 둘 다 10%대입니다. 한 사업을 놓고 예산을 따냈다며 동시에 홍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 손금주 의원은 정부 안에 없던 예산을 확보했다며 한 국도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계호 의원 역시 해당 도로의 예산 확보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돈은 없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집행될 것으로 알고 증액한 것이라거나 올해 3월에 집행이 완료됐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행 등 구체적인 건 시청이나 도청에 확인해야 한다거나 노선이 변경되면서 집행이 조금 늦어졌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일단 따내고 보자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작년에 도로와 철도 예산 중에 막판에 증액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예, 2016년 말에 확정된 2017년 예산 중에서요, 국회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한 특정 지역의 도로와 철도 사업을 뽑아보니 모두 114건이었습니다. 예. 이 중 2016년 2월액과 2017년 예산을 더한 돈 중에 지난해 실제 공사에 쓴 돈의 비율, 즉 실집행률을 따져봤더니 114건 중 실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이 47건, 약 41% 정도였습니다. 단 1원도 쓰지 않은 사업도 19건이나 됐습니다. 영원 집행이 19건이나 된다는 건 굉장히 숫자가 많은 편 아닌가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예,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네,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하면 2월 되거나 뒤늦게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되는데요. 이 돈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액할 필요가 없었거나 과도하게 증액한 사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회가 증액한 것만 그러냐, 아니면 이제 원래 도로와 철도 사업의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예. 뭐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는데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투입된 도로와 철도 사업은 모두 36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실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건 109건, 약 29%가량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한 경우에 41%였으니까 예산 비율을 잡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더 이를 악화시킨 셈입니다. 그렇군요. 우려했던 대로군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늘린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급하게 지역구 챙기기식으로 예산을 밀어 넣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로와 철도 사업의 결산 심사를 맡아온 현직 국토위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 챙기기로 민원 넣었던 사업들은 사실상의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라든지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쓰지도 못할 지역구를 챙긴다며 돈을 밀어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론은 뭐 명확하죠. 이렇게 쓰지도 않을 예산을 묶어두느니 그걸 더 효율적인 곳에 쓸 수가 있었는데 예. 그놈의 쪽지 예산 때문에 예.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쓸 수 있는 곳에 못 썼다는 얘기니까요. 예.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지금은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마다 헤어진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65년 넘는 세월 끝에 함께 먹는 저녁입니다. 삼청동의 남북회담 본부 연결하죠. 박현주 기자, 만찬이 7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하고 있죠? 네, 저녁 7시 17분부터 시작해서 북측 주최로 금강산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만찬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민족의 평화와 가족의 사랑을 기원한다고 건배사를 했고, 박용일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덕택에 이렇게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어르신들을 고려한 돼지고기 완자 등이 준비가 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남북의 이산가족이 단체 상봉을 통해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89명의 상봉자 중에서 7명이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직계 가족 간 상봉이었고요. 25명이 형제를 만났고 나머지는 삼촌 이상의 친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86살의 조혜도 할머니는 북측의 언니를 만나 사라져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장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언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언니 너무 고생했지. 언니가 얼마나 예뻤던. 네, 그리고 오늘 국군 포로하고 전신합북자 가족도 상봉을 했죠. 네, 국군 포로 한 가족과 전신합북자 5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여서 북측에 있는 형수나 조카 등 친척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2차 이산가족 상봉 때부터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생사 확인을 의뢰해서 만남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생긴 일정입니다. 내일 가족들끼리만 객실에 모여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모든 만남과 식사가 단체로 이루어졌지만 내일부터는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계획입니다. 오전에 2시간 동안 개별 상봉이 있고 난 뒤에 객실에서 가족들만 별도로 모여서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번 1차 상봉은 모레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곧이어서 오는 24일부터는 2차 상봉이 이어집니다. 네, 이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화상 상봉 그리고 본격적인 서신 교환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업입니다. 네.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70년 전 누나는 4살, 동생은 2살이던 때 헤어졌던 남매도 오늘 만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과 북에 모두 친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상봉장 곳곳은 이미 눈물바다입니다. 9순을 넘긴 백발의 이금섬 할머니는 65년 전 헤어진 아들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리워하던 아들의 얼굴이 보이자 한 걸음에 달려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와락 껴안습니다. 73년 전 헤어진 하나뿐인 남동생을 만난 77살 김혜자 할머니. 해방 때 헤어졌으니까 그지? 너 2살, 나 4살 때 헤어진 거야. 아이고 참말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세상이 다 오냐. 아이고 정말.
소중히 간직해왔던 사진을 꺼내놓고 비교하며 옛 추억에 잠겨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 봐라. 똑같은 거. 야, 정말 진짜 믿긴다. 10대 시절 전쟁통에 헤어진 3남매는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이번 상봉의 최고령자인 101살 백성규 할아버지는 북측의 며느리와 손녀를 만났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And I think Secretary Pompeo will be returning to Pyongyang soon for his fourth visit. With direct talks with Kim Jong-un? Well, that's what we expect. 볼턴 보좌관이 미 정부 고위 당국자 중 처음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방북된 이루어지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선 김 위원장과談判 성사가 결정적 변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1년 내 비핵화는 4.27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동의한 것이라고 또다시 빠른 비핵화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볼턴입니다. 그런 볼턴이 김 위원장과 면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까지 밝힌 겁니다. 이번 담판에서 핵신고와 종전선언 빅딜 성사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근접해야 멈춰선 비핵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1차 부검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를 분석한 결과 이 남성은 이달 초까지도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남성과 통화한 주변 인물을 조사하면서 근처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대공원 근처 주차장과 청계산 등산로 숲을 등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남성이 질식이나 약물 등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토대로 이달 초까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달 10일 전후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두고 달아난 용의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길 가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주일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게 범행의 이유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여학생 2명이 가방을 메고 트럭 옆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뒤따라오더니 상가 앞에 놓인 벽돌을 집어듭니다. 약 20분 뒤 24살 문모 씨는 17살 입모양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반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 씨는 임양이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가 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신발이 있고 빨간 벽돌이 있어서 저기 피 자국이 있고. 임양은 머리를 5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근 하천변으로 달아난 문 씨는 이틀 뒤 범행 장소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나가는 여학생 그 뒷모습을 보고 일주일 전에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의 생각이 나서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충북 청주의 한 거리에서 21살 연모 씨가 동갑내기 여자친구 고모 씨를 밀쳐 고 씨가 뇌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염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고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들의 분석 내용도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재판부가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걸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피해자 김지은 씨 측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안 전 지사 측 얘기는 검증이 필요한데도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문 심리위원들이 김지은 씨 심리를 분석한 내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심리위원 중 한 명은 김 씨가 성적으로 길들여지는 이른바 그루밍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루밍이 주로 미성년자에게 일어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고학력 여성이고 사회 경험도 많아 미성년자와 다르다고 본 겁니다. 오늘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향후 2심에선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도 주목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심리 상태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폭력을 당한 후에 안 전 지사를 계속 수행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정신과 전문의들은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월 안 전 지사는 대전에 있던 김지은 씨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 측은 당시 거절 의사를 보였지만 안 전 지사는 늦더라도 오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오피스텔에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소견서를 제출한 전문가는 당시 김 씨의 상태가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때 나타나는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아닌데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얼어붙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얼어붙었다, 프리징했다는 거지 신체적으로 얼어붙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즉 피해자가 대답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긴장성 부동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또 재판부는 김 씨가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를 수행한 점을 들며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획일화된 피해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가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좀 편향된 의견이시라고 생각해요.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등을 존중하는 표현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소견서를 낸 한 전문가는 피해자 진술 분석에만 집중하고 가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양측 진술을 균등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1년치 통화 내역이 경찰 수사 기록에서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기록이 빠진 것과 별도로 통화 내역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검찰 과거사 조사단이 사라진 줄만 알았던 통화 내역 전체를 넘겨받아서 지금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서 고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이 누락된 것을 9년 만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단이 장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서 해당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였지만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박모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지휘하면서 통화 내역을 따로 받아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받아둔 것이어서 당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기록에 포함시켰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단은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수만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 인사와 통화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과거 경찰이 통화 내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빼돌렸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매일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 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마치 정보원처럼 썼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수건사업인 상고법원의 걸림돌로 판단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헌재의 오류를 지적하는 지하철역 광고를 내거나 헌재 고위 간부의 흠집을 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마치 정보기관 같았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확보한 USB 저장 장치를 분석하다 수상한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된 최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사건 등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중엔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의 재판관들이 비공개로 논의하는 평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을 놓고 벌인 토론 내용과 헌재 고위 인사에 대한 풍문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헌재에 타격을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지하철 교대역과 안국역 등의 헌재 결정이 번복된 사례 등을 담아 광고를 내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건엔 헌재 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담은 풍문을 활용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초기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 비공개 내용도 정리돼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최모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상임위원회 법원 사무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새로운 물증이 나오는 수사와는 달리 고민에 빠진 수사팀도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제 1차 조사 기간을 닷새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수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지 여부입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한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특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청해야 됩니까? 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가 끝나기 사흘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인 25일에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흘 전인 22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드루킹 특검 이전엔 지금까지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드루킹 특검처럼 수사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건 모두 6번입니다. 이 가운데 3번은 연장이 승인됐고요. 대북 송금 특검과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그리고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걸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전에 특검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오늘 연장 요청을 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특검이 오늘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인 모레 수요일에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김 지사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대로 끝내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결정적 물증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기본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또 댓글 조작을 통해 포털 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강제 수사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쓴 상황에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봤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일각에선 김 지사에 대해서 수사를 보완한 뒤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은 지난 2013년에 이른바 S그룹 노조 파괴 문건이 JTBC 뉴스9에 의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부른 바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해드리고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검찰은 최근에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 씨를 지난 10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활용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문제인력 사찰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방안을 담은 이 문건은 2013년 JTBC 보도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개입이 의심됐지만 삼성 측은 이를 부인했고 당시 검찰도 삼성그룹이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강 씨의 컴퓨터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근거로 미래전략실이 문건 작성과 활용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삼성경제연구소를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에 추가로 개입한 윗선이 있는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합니다. 앞으로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결국 빠졌습니다.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정부 자문위가 내놓은 두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더 올릴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특히 수급 연령도 늦추지 않으면서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제1안의 경우 2034년까지 보험료율을 12.3%로 올린 뒤 이후 재정 계산을 할 때마다 보험료를 다시 크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개편안엔 재정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얼마나 더 올릴지 언급이 없습니다. 자문위는 최대 25% 정도로 추산했지만 공식 발표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는 오늘 오후 보험료율 25%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믿을 만한 설명이 있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만 자꾸 나오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스럽다는. 개편안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정부가 이미 완전히 다른 안을 마련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상세히 밝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잇따른 차량 화재로 BMW가 오늘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 측이 부품이 없다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가 하면 언제 되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내일 리콜을 받기로 했던 BMW 차주 이모 씨는 어제 갑자기 리콜 전담센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품이 없어 예약된 날짜를 미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부품 수급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달 반 정도 또 밀렸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예약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부품이 와야지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추석 지나고서 부품 수급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예약 자체에 걸 수가 없어요. 이상 있는 차들이 부품 오면 그걸 먼저 해야죠. 늑장 리콜 논란에 이어 이번엔 깜깜이 리콜이 벌어지며 차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홈페이지에 없어요? 080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고 왜 알아서 하라는 건지 문자도 없고 정말 너무 무책임해가지고.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에서 불이 나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특히 터널 안에서 불이 날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천장이 막힌 곳에서 불이 났을 때 30초 만에 시커먼 연기가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이럴 때 빨리 대피하는 게 살 길입니다.
대피하는 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소효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터널 안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아니 오빠 연기로 자욱해. 지난달 30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BMW에 불이 났을 당시 영상입니다. 천장이 막혀 있는 터널에선 연기가 빠르게 번지는 데다 산소가 없어 유독가스까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안전협조를 받아 실험을 해보니 밀폐된 세트장이 연기로 가득 차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터널을 가장한 세트장 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차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 차 안으로 옮겨 붓기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차 열쇠를 꽂아두고 재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차를 갓길에 옮긴 뒤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차로 안 가운데에 설치가 세워져 있는 상태로 실제로 대형 펌프카가 진입을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들을 토로합니다. 화재 초반엔 직접 불을 끌 수도 있지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이 틈으로 화염이 보이거나 이 본닛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겁다면 본닛을 열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자세를 낮추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면 유독가스 흡입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규모 7.0의 강진으로 최소 480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에 2주 만에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된 사망자만 최소 10명입니다. 세계지진학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고리 지역을 중심으로 강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건물에서 뛰쳐나옵니다. 담벼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도로는 붕괴 직전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밤 10시 56분쯤 롬복 북동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도 인근에서 규모 6.3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 발생한 규모 7.0 지진 등 롬복에서만 지난달 29일 이후 5번째 강진입니다. 국제지질학계는 한 곳에서 단기간에 강진이 끊이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주판, 유라시아판 등 주요 지각이 동시에 만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도 빈도와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피지와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규모 6.0에서 8.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불의고리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팀은 지구의 회전 속도는 주기적으로 달라지는데 속도가 늦춰지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번이었던 규모 7.0 이상의 강진은 올해부터는 20회 이상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리섬과 인접한 롬복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의 탄핵 여부가 이틀 뒤 원로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설정 스님이 물러난다 해도 전국 승려대회는 26일 일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단 운영에 불교 신자가 참여하는 안까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불교계 개혁을 놓고 한동안 대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불교계 개혁을 요구하는 스님들과 제야불교 시민단체들이 조계종 원로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로회의에서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이 결정나더라도 불교계 개혁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종단의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의 권력 다툼은 주인공만 바뀔 뿐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돈을 소유한 자들은 권력까지 가지게 되어 패거리를 지어 이익을 나누는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22일 열리는 원로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전국의 스님들이 모이는 승려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3일 예정됐던 승려대회는 태풍 피해를 우려해 26일로 늦춰졌습니다. 승려대회에선 총무원장을 직접 선거로 뽑고 출가하지 않은 불교 신자들이 종단 운영을 하면서 스님은 수행과 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 논의됩니다.
반면 조계종 내부에선 설정 스님이 물러나면 기존의 종원종법 내에서 새로운 총무원장을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의 주지협의회는 24년 만에 열리는 승려대회에 반대하며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소백산 길슬개에서 흰색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정상인 비로봉에 다가서면서 짙푸른 숲 가운데 듬성듬성 하얗게 말라 죽은 나무와 갈색으로 말라가는 나무가 보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이상 기후가 이어지면서 고지대의 침엽수가 말라 죽는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드론이 찍는 풍경은 곧바로 화면에 전송됩니다. 잎이 말라 죽은 나무, 꽃이 피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좌표로 기록합니다. 사람이 직접 찾아가 관찰하고 기록하던 과거 방식에 비해서 시간도 줄고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드론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의 숲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강원도 춘천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을 꺼야 할 헬기가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결국 큰 불길을 잡는 데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라서 주위에 헬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춘천의 산림 벌목 현장에서 불이 난 건 17일 낮 1시 46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8분, 소방헬기 한 대가 처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1시간이 더 지난 시간입니다. 산림청 헬기는 그보다 25분 뒤인 3시 13분에 도착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물을 뿌리기까지 골든타임을 50분으로 봅니다. 이번 산불은 골든타임을 놓치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5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차 헬기는 저희가 산불 기간이 아니어서 쓸 수가 없고요. 산림청에서 헬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어요. 당시 강원도청과 소방당국엔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헬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에 그 정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5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3건에 불과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는 11월까지 산불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서 25톤 대형 화물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한때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외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 진입하던 트럭이 유턴을 하려다 뒤에 실은 철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공항이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과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광주시와 무안군 측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면 연 이용객이 230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백두산 하이킹과 야영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호주 여성 2명과 노르웨이 남성 2명으로 구성된 여행객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백두산 천지에 오르면서 5박 일정 가운데 첫날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의 백두산 여행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태평양에 모여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의 원산지가 대부분 일본과 중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관은 원산지가 파악된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30% 정도가 일본에서 제조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연구팀이 파악한 태평양 쓰레기 더미의 총 중량은 7만 9천 톤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7배에 달합니다. 네,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수입품을 밀반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근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이 오가는 인천공항에서는 숨기고 찾아내는 숨바꼭질이 이어집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짐을 찾기 위해 공항 입국장으로 쏟아집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출발한 여객기가 이곳 인천공항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는요, 세간의 단속 인력도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면세 한도를 넘긴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는 시민들과 세간 사이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에선 혹시 모를 밀반입을 막기 위해 사복을 입은 세관 직원들이 인파 사이를 오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핍니다. 같은 시각 엑스레이 판독실에서는 승객들의 짐 가방 속 숨겨진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분석합니다. 해외여행에서 산 물건 면세 한도는 2화 600달러, 우리 돈 67만 원 정도입니다. 유럽은 아버지 명품 쪽으로 많이 보고요. 중국은 주로 약이라든지 의약품 종류 그런 거 많이 보고. 한도를 넘는 제품들이 보이는 가방은 곧바로 노란색 전자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은 별도로 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객 짐 가방을 열자 해외 유명 브랜드 포장지가 나옵니다. 포장이 벗겨진 명품은 면세 한도를 훌쩍 넘습니다. 주류의 경우 1인당 한 병만 반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가방에선 반입 한도를 넘긴 술병들이 발견됩니다. 몇 병 갖고 오셨어요? 4병. 신고를 하지 않은 반입품들은 추가로 가산세 40%가 붙습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 오너들의 밀반입으로 세관 검사는 더 강화됐습니다. 언제 구매하셨죠? 구매 금액 기억나시나요? 승객들 짐 검사를 끝낸 자리엔 전자자물쇠가 수북히 쌓여갑니다. 고가의 이제 가방이라든가 시계 그런 걸 좀 많이 구입해 오세요. 면세점 구매 내역이라든가 해외 결제 내역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강화된 단속에 잦은 신고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잦은 신고의 경우 15만 원 내에서 관세를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잦은 신고 건수가 11만 4,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걸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잦은 신고는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내는 게 불편해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에 있는 유치품 보관 창고입니다. 이곳에는요, 별도의 검역이 필요한 외국산 농수산물부터 반입 한도 범위를 초과한 물건들이 한 대 가득 쌓여 있는데요. 6월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만 3,500여 건, 1톤 트럭 18대 분량에 이릅니다. 담배부터 약품과 유명 브랜드 모조품, 각종 향신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창고 한편에 마련된 냉동고에서는 개구리 등 반입이 제한된 물품도 발견됩니다. 알 수는 없죠. 왜 가져왔는지.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하지 않았나. 추측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9만 7천여 명. 세관 직원들이 검색해야 하는 짐만 하루에 10만 개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 해외 여행객에 대한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됐지만 몰래 들여오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이 적발되는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괜찮겠지라며 숨기면 찾아내는 숨바꼭질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예술적 스테이크.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클린턴 미 대통령은 득의양양해 있었습니다. 무려 29년 만에 이루어낸 미 정부의 재정 흑자를 발표하던 클린턴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죠. 사람들은 그보다 6년 전인 1992년 미 대선 당시에 있었던 리처드 닉슨의 예언을 생각해냈습니다. 부시가 재선할 것이고 클린턴은 참패할 것이다. 그의 전망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당시 작은 아칸소아주의 주지사인 클린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는 베트남전 파병을 반대하여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는 의심과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고 있던 아버지 부시는 일갈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총알을 물고 있었던 반면에 클린턴은 영국에서 손톱을 물고 있었다. 부시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판세를 단번에 뒤집게 된 계기는 이젠 너무나 유명해진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정치참모 제임스 카빌이 만든 이 선거 슬로건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 번에 꿰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클린턴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닉슨이 적자로 만들어 놨던 미 정부의 재정을 29년 만에 흑자로 만들어 놨으니 의기양양할 만했습니다. 8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경제지표, 그리고 고용절벽. 비단 지표뿐만이 아니더라도 불황은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엄중함은 다른 모든 이슈들을 마치 블랙홀 마냥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개발을 앞세워 돈을 돌게 하는 방법 대신에 소득을 늘려서 돈을 돌게 한다는 정부의 방법론은 지금 뜨거운 논쟁 속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 9년간의 이른바 낙수 효과론을 뒤집은 분수 효과론.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니 이번 정부도 그 선택에 따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가 나왔던 1998년은 사실은 클린턴을 탄핵 직전까지 몰아갔던 루인스키가 등장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클린턴은 임기를 잘 마쳤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 아마도 그에 대한 답을 그에게 묻는다면 92년 선거에서 사용했던 그 슬로건으로 답하지 않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확산됐습니다. 핵심은 불안과 불신이었습니다.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는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두 가지 정보를 확인을 했죠. 첫 번째는 그리스는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스가 연금 파산해서 망했다. 그리스 꼴라면 지급을 못한다. 소셜미디어의 글들입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그리스 사례를 들면서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글들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에서 지급이 중단된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겪은 뒤에 2010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네. 단 소득 대체율이 90%였는데 60%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단계적으로 40%가 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적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지급이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막연한 불안감일 텐데 그 배경에는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기금이 고갈된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대비를 통해서 연금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금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국가에서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부도, 뭐 전쟁, 뭐 내란, 옛날로 치면 무슨 뭐 엄청난 전염병,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렵고. 네,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어렵다. 또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도 볼까요? 네. 보험사에서 연금을 들었을 때 받는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고 온라인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 소득은 월 239만 원입니다. 이를 받는 가입자가 현재 업계 수익률 최고 수준인 3.98%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30년 뒤에 개인연금은 2억 5천만 원, 국민연금은 4억 7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468만 원인 최고 소득자도 4억 9천만 원과 7억 1천만 원으로 국민연금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고 현재의 소득을 미래 소득으로 재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국민연금을 강제하지 말고 선택으로 두자라는 걸 텐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적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이런 사례, 특히 의무가 아닌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택으로 두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가입을 깨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노후를 보장한다는 연금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년 합헌이라고 전원일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이나 정보들이 2015년에도 나왔었다면 왜 그때 사실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았나요? 불신과 불안이 꽤 오랫동안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네이버 토론 게시판에 화제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2015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설명과 설득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 때 설계만 잘하면 보험료 증가 없이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한 놈만 팬다로 잡았습니다.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무슨 영화에 나왔던 대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옛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 연천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가져야 할 자세로 바로 한 놈만 팬다의 정신을 주문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아치 거의 건달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집중해서 한 놈만 패자는 거예요. 끝장을 보여주는 이 투지는 사실상 야당으로서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예. 영화 속 건달들이 하는 짓이라면서도 한 놈만 팬다는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때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따로 준비한 소책자 우리는 야당이다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무차별 난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 놈만 팬다기보다도 일단 팬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책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책자가 오늘 연찬회에서 뿌려진 소책자입니다. 우리는 야당이다. 기자들이 구해왔나요? 그렇습니다. 예. 야당 의원으로서의 정신을 강조한 책자인데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작년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도 거의 똑같은 책자로 야당 정신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다른가요, 두 개가? 그렇군요. 예. 2018년 책자는 우리는 야당이다로 돼 있고요. 예. 2017년 7월에 내놨던 책자는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때 내용과 두 책자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는 올 상반기에 바로 성과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인데 일부 재미있는 평가가 있어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올 2월에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대교를 막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대교를 점거해 도로를 역주행해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복귀했는데 이것이 성과다.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군요. 당시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얘기 나왔죠. 있었습니다. 예, 성과라고 평가했고 또 얼마 전 기무사의 겸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도 문건 관련자를 고발 조치해서 기무사 이슈가 완전히 사그라졌다라는 것을 평가로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도 기무사 문건 유출 프레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물을 잘 탔다고 성과라고 한 겁니다. 그걸 아예 이렇게 인쇄된 책자에 냈다는 얘기인가요? 이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급결에 모든 걸 다 고백한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했을까요, 저거를? 일단 물은 잘 탔다고 얘기를 한 건데 뭐 내부적으로
당시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스스로는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의원의 자격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자격입니까? 오늘 공주시의회에 민주당 박석순 의원이 본인의 독특한 명함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내용은 충남 공주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과 내용은 소박한 심정으로 명함 뒷면에 남편의 사업장을 게재했다. 배우자로서 가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소시민적인 생각이었는데 진심으로 사과한다였고 초선이어서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제의 명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스에 좀 나왔었는데요. 전면에는 보통 정치인들의 명함과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그다음에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뒷면입니다. 같은 명함의 뒷면을 보면 모 보험회사의 우수협력업체, 무슨 자동차 공업사, 또 김구출동 번호까지 적혀 있고요. 너무 자세하게 올라 있는데요. 예, 카센터 번호와 농협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예.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위에 들어온 박 의원은 명함에 남편의 카센터 연락처를 기재를 했었는데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심정이었다고 하지만 시의원이 규제 등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 시의원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소박하게 볼 수 없는 명함이었습니다. 초선이라서 몰랐다고 하지만 초선하고 아닌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당초 의회 사무처에서 저렇게 명함을 제작해달라고 하자 이런 식의 명함은 힘들다라고 하자 개인적으로 제작한 명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좀 지적이 있었다고 알려졌고요.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시의회나 도의회는 좀 감시가 덜한 편인데 오늘 충북 제천시 의회에서도 의회 홍석영 의장이 본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제천시가 수의계획으로 공사를 줬었는데 법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곤혹스러운 동메달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요. 어제 수영 경기가 있었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경기에서 중국의 수영 스타인 순양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었는데요. 일본이 은메달, 또 다른 중국 선수가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연주되고 국기가 올라가다가 국기계양대가 저렇게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오른쪽에 빨간색 국기 둘, 일본의 하얀색 일장기 국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고요. 어쨌든 쓰러진 채로 국가는 연주가 됐고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뒤이어 여자 200m 수영 경기가 있었고 역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당시에도 국기계양대가 작동되지 않자 결국에는 사람이 저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국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좀 손을 높이 쳐든 것이 금메달이고요. 은메달은 눈높이에 맞췄고 동메달은 그냥 들어도 은메달과 차이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면 다리를 쪼그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금메달 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동메달 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보면 스쿼트 자세, 손을 앞으로 나란히 옛날에 벌선 자세 비슷한 모양인데요. 다행히 국가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1분 30초 내에 끝났습니다. 긴 국가가 나오면 참 곤혹스럽겠군요. 다행히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국기계양 시간에 맞춰서 연주한다고 해서 일단 안심하고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수영 경기에서는 좀 국기계양에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주호 선수가 동메달을 땄었는데 국기계양이 나중에는 제대로 됐는데 맨 오른쪽 태극기의 순서가 모양이 건공감리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건이 왼쪽 상단에 해야 되는데 오른쪽 상단으로 옮겼고요. 바뀌어졌고요. 지금 저 모양이 오른쪽 모양이 정석인데 건공감리에 제대로 된 모양인데 잘못 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삐뚤어지기까지 해가지고. 다른 국기계양 사진도 보면 이 대가 힘을 갖고 평형을 맞춰야 되는데 양쪽이 좀 이 대가 힘이 없는지 양쪽이 처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부 일부 지방에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태풍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top you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s. Welcome to the final show. I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You can't bribe the door on your way to the sky.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but you ain't really good